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자, 110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얼추 이제 일주일이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서도 핵심만 간추려 가지고 제가 110 대책에 대한 분석을 좀 간략하게 해 드릴 거고, 또 이 110 대책 이후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하기를 눌러주신다면 콘텐츠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이 110 부동산 대책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급 대책 그리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110 부동산 대책에서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이런 규제를 완화해주고 3기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노후 특별도시 계획법이라고 해가지고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공급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110 대책에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울렀을 경우에는 이 110 대책 같은 경우에는 공급에 대한 대책 그리고 플러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거래가 안 되고 있고 고금리라든가 부동산 불안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히 이제 소형주택 시장, 이 전세 사기 때문에 소형주택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있죠. 그래서 소형주택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규제 완화 정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110 부동산 대책의 핵심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특히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하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서 노후된 이 계획도시를, 택지개발지구들 자체를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은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게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주는 그러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을 해가지고 소형주택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이제 오피스텔 시장이죠. 이 소형주택 시장 자체를 조금은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해서 민간이 공급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110 부동산 대책 공급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두 번째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그리고 세 번째로 주택 공급 여건 개선. 이거를 다 합쳐보면은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뭐냐? 공급입니다. 공급. 자, 그 전에도 공급에 대한 대책은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적은 없었는데, 이 부동산 박상우 신임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대책으로 나온 게 공급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이제 이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공급에 대한 핵심 내용,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소형주택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겠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아니면은 오피스텔들을 주택수에서 제해주는 내용, 이 내용들 자체가 주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형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이 110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1월 10일 날 나온 대책 중에 하나죠. 재건축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에서는 가장 큰 게 아마도 패스트 트랙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에서는 이 패스트 트랙, 지금 현재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안전진단을 조금 뒤로 미루는 대신에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이런 재건축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고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을 진행해 주겠다고 얘기 나온 게 바로 110 대책 재건축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10 대책 재건축에 대한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현재 현행으로는 안전진단이 통과된 이후에 구역 지정,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위 구성이라든가 조합신청, 조합설립인가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바로 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조합 설립인가라든가 추진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이 패스트 트랙입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과거에 안전진단을 통과 못 해가지고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는 이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노후도 30년만 지나게 된다면은 바로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 패스트 트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 패스트 트랙, 이렇게 110 대책의 핵심, 재건축의 핵심은 패스트 트랙인데 이 패스트 트랙을 잘못 이해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안전진단
폐지나 안전진단 없이 이렇게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안전진단은 무조건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안전진단이 통과되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이게 핵심 내용이고, 안전진단은 어찌됐든 간에 통과는 하셔야 되는데, 이 안전진단에 대한 통과 부분도 작년에 이렇게 완화시켜줬죠. 바로 뭐냐면은 지금 현재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에서 안전진단 자체를, 과거에는 이 구조안전성이라고 하죠. 이 구조안전성 자체가 50%로 구조안전성 자체가 굉장히 통과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구조안전성 가중치 자체가 과거에 50%에서 작년에 30%로 줄어들었고, 나머지 뭐 주거 환경이라든가 노후 설비도 이것도 30%씩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30년만 넘어가면은 이 설비 노후도라든가 아니면은 주거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지기 때문에 재건축이 그만큼 쉬워졌다, 안전진단 통과하기 쉬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을 통한 이 재건축의 속도감 자체가 굉장히 빨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110 대책 중에 가장 핵심은 패스트 트랙이고, 안전진단이 사업 시행인가 전에만 통과되면 된다, 이렇게 바뀌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거는 이 법을 개정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필수다.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는 2월 달에 국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법사위를 통과하겠다고 하는데, 아마도 2월 달에 상정을 한다 하더라도 국회 통과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진행이 된다면은 총선 이후에 아마도 이 국회의원, 이 당의 색깔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 여부가 판가름되기 때문에요.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빠르면은 올해 하반기나 이렇게 통과되지 않나 싶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안전진단은 지금 현재 통과를 돼야지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이 국회 통과가 된 이후에 바로 이 패스트트랙이 적용돼서 재건축의 속도감이 굉장히 빨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재건축이 그만큼 빨라지는 만큼 공급 속도 또한 굉장히 빨라지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재건축으로 인해서 공급되는 이 아파트 공급이 된다면은 최소 7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110 대책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있으면은 재개발 지역은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재개발에서는 정비구역 추진 요건을 굉장히 많이 완화했는데요. 과거에 노후도 3분의 2, 그러니까 67%를 채워야지만 이렇게 재개발이 진행돼 있었는데, 이제는 노후도 60%만 채우게 된다면은 재개발이 진행하게 됐고, 물론 이제 재척지구는 50%만 채우면 되고요. 그 외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외에도 접도율이라든가 호수 밀도, 아니면은 뭐 과소필지, 이 부분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한 가지는 분명히 충족을 해야지 재개발이 지정이 됐었는데, 이 부분도 완화시켜줬기 때문에 노후도 60%만 넘으면은 재개발은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재개발 요건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10 대책의 핵심 재개발 중에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신축 빌라가 혼재됨으로써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 뭐 신축주택이 있든 아니면 반대가 있든 이런 부분 때문에, 또는 노후도라든가 아니면은 재개발 요건 때문에 재개발 진행이 안 됐던 부분들,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들도 재개발에 추진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이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재개발을 빠르게 추진하고 재개발을 많이 민간이라든가 아니면 조합에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재개발 지역을 그만큼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67%에서 60%도 완화, 노후도 이외 호수밀지라든가 과소필지라든가 접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완화시켜줘 버렸기 때문에 노후도 60%만 맞으면 무조건 재개발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정비구역 이외에도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유유지라든가 아니면은 도로라든가 아니면 공공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 구역 지정 요건으로
포함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 요건 자체가 굉장히 완화되고 재개발 요건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완화시켜준 게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 중에서는 재개발이 조금 더 핵심적인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공급될 수 있게 완화시켜준 대책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110 대책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알아왔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공급 대책이죠. 자,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하죠. 노후 계획 도시 정비 사업 재정비라고 합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적용되는 1기 신도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특별법 그리고 노후된 계획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후된 계획 도시들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노후도시 계획 도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통합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이게 주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적인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무조건 통과해야 되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적용되는 1기 신도시라든가 아니면은 오래된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이 되게 된다면은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은 안전진단이 면제가 된다는 점, 이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자체가 이런 아파트 공급에, 이 주택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이런 법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은 지금 현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중에 기본적으로 1기 신도시죠. 일산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평촌이라든가 삼본이라든가 분당을 한번 보면은 전체적으로 1기 신도시들이죠. 이 1기 신도시들 자체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을 받고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4월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조금은 추진이 완료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선도 지역을 올해 하반기에 두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정을 해서 진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1기 신도시 중에 한 개나 두 개가 선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다면 일산이나 뭐 분당이나 중동, 평촌, 삼본 중에 아마 한두 개 정도 선도 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본게된다면 1기 신도시는 일산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분당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전체적인 통합 용적률 자체가 일산은 169% 정도 되고 분당은 184%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용적률 자체가 169%, 184%라면은 재건축으로 진행했을 때 어느 정도 사업성이 조금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좋은 단지로 본다면은 일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분당 그리고 주변의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을 봤을 때는 분당이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외에도 뭐 중동이라든가 아니면 삼본이라든가 평촌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있긴 한데 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평균 용적률 자체가 자 226%, 204%, 205% 용적률 자체가 재건축을 하기에는 약간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가 있을 거고 아니면 재건축이 안 된다면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들은 조금 더 가격 상승폭이 클 거고 리모델링이 추진되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조금은 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가격 상승폭은 좀 작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1기 신도시 중에서는 뭐 일산이나 분당 이런 지역을 좀 눈여겨보시고 평촌도 물론 눈여겨보시면 좋고 이 1기 신도시 이외에도 서울 지역으로 본다면은 도봉구라든가 아니면은 노원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목동이라든가 아니면은 경기도 지역에서 보면은 광명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광명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중에서도 용적률 자체가 조금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고 사업성 자체가 좋은 지역들을 눈여겨본다면은 예를 들면 광명 하안주공이라든가 철산주공 이런 지역들도 괜찮고 수원 지역에서는 영통지역 이런 지역들도 굉장히 좋은 지역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사업성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시고 자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어찌됐든 간에 올해 4월 달에 이게 발효가 되기 때문에 올해 4월 이후부터는 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데 자 지금 120 대책의 목적을 보면은 자 1기 신도시들이 2030년에 첫 입주를 목표로 해가지고 뭐 안전진단 면제라든가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이주단지 조성 이렇게 나와 있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30년 지금 2024년인데 30년에 입주하기에는 조금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1기 신도시들은 조성이 다 끝나 있는 상황인 거고 이 1기 신도시들을 이주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해야 되고 철거한 다음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2030년에 첫 입주를 목표로 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도 2033년, 35년 이 정도가 돼야지 첫 입주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기신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일기신도시라든가 노후계획도시들, 오래된 노후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이다 그러면 투자로서 굉장히 눈여겨보면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110 대책 중에서 실제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심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 비율을 줄이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100% 허용하겠다는 거나, 오피스텔에서 발코니 설치를 허용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어찌됐든 간에 소형 주택들을 빠르게 공급해라. 즉, 내용을 살펴보면 뭐냐면은 민간 건설업자들 자체가 토지를, 부지를,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 자체는 어찌됐든 간에 건설업자라든가 아니면 민간 건설업자라든가 아니면 시행사들 위주로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구독자분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3기 신도시, 이 3기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공공주택들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자, 한번만 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규 택지 자체를 2만 호, 수도권의 3만 호 자체를 물량 확보를 해가지고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3기 신도시 주변에 뭐 2만 호라든가 수도권 신도시 3만 호 공급 자체다. 지금 현재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택지를 확보해가지고 지구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0년 이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3기 신도시를 한 번만 놓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 3기 신도시들이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인천 계양이라든가 창릉이라든가 왕수, 교산 아니면은 부천 대장지구 이런 지역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110 대책에서 나온 거는 2024년도에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착공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3기 신도시 지정된 데들의 보상 문제도 아직까지 해결도 안 됐는데 이거를 올해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3기 신도시를 올해 착공해서 빠르게 공급하겠다, 또는 3기 신도시 물량을 3만 호 더 늘리겠다, 이런 내용들 자체를 놓고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선거를 겨냥한, 아니면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앞으로 정부에서 공급을 계속해서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주기 위한 그러한 정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3기 신도시의 물량, 공급 물량을 늘리고 착공을 빠르게 하겠다는 정부의 취지 자체만 알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소형 주택에 대한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 이 내용이 마지막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대부분 공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110 대책에도 공급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공급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시켰고,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소형주택, 워낙에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소형주택 시장이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형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소형주택 시장의 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왔는데, 이 대책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소형주택 거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자, 지금 보면은 2024년에서 25년도에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들은, 자, 취득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종부세 자체를 주택수,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또 2024년, 2025년 내에 소형 기축주택, 이미 지어진 소형 기축주택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임대 등록, 임대사업자를 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제상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겠다. 이게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된다면은, 자, 향후 2년간 준공이 된 2024년부터 25년까지 준공이 된 소형 신축주택 60제곱미터 이하 6억 이하겠죠? 자, 60제곱미터 이하 6억 이하 이 소형 신축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를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웬만한 거는 다 풀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준공된 60제곱미터, 그리고 수도권은 6억, 지방은 3억,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양도세를 지금 다 주택수 산정할 때 제외시켜 주겠다. 그리고 신규 취득하는, 여기서 좀 중요합니다.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애매합니다. 다른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냐면은, 양도세라든가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왜? 이거는 팔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신규 취득한 주택부터는 주택수에서 산정해서 뺀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은, 취득세 부분입니다. 자, 취득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4년 1월부터 25년 12월 사이에 신축된 주택을 매수했을 때는 취득세, 그 다음에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세, 주택수에서 배제해 주겠다고 했는데,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면은 신축주택을 취득할 때 이미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예를 들면 2주택자, 3주택자가 다주택자들이 있겠죠?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할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신규 취득한 주택은 분명히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그러면은 신규 취득을 했고 그 다음 주택을 살 때 취득세 산정에서는 기존에 산 주택은 빠지겠죠. 그런데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들이겠죠. 24년 1월부터 25년 12월 사이에 신축된 주택들을 사기 전에 이미 보유한 주택들을 주택수 산정에서 빼주겠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신규 취득하는 주택부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고 기존의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취득세 산정을 할 때는 기존의 주택수에 2주택자나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취득세 중과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취득세 중과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시행령이 떨어져 봐야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시행령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24년도 5월부터 적용이 될 것 같아요. 24년도 5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24년도 1월부터 어찌됐든 간에 소급 적용은 해줍니다. 그런데 5월 달에 정확하게 돼봐야지, 시행령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취득세가 어떻게 처리될지는 명확하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다주택자 분들이 지금 현재 신축주택 24년부터 25년 12월 사이에 신축되어지는, 준공되어지는 신축주택을 매수하셨을 때 양도세나 종부세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확인하시고 이런 투자에 있어서는 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또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소형 기축주택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신축들은 양도세, 종부세, 그 다음에 취득세는 주택수 산정에서 빠지겠지만, 이미 준공이 떨어진 소형 기축주택들을 24년도 1월부터 25년 12월 사이에 구입하게 된다면은, 구입하시고 주택임대사업자 임대 등록을 하시게 된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현행 10년입니다. 근데 주택임대사업자 자체도 지금 현재 단기 임대등록 유형을 도입을 해가지고 6년짜리, 아파트는 제외하고 6년짜리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제 혜택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것도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소형주택 21년 신축되는, 준공이 되는 신축주택들은 종부세 배제해서 종부세, 양도세, 아니면은 이런 취득세, 주택수에서 산정해서 빠지는 거는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소형 기축주택, 자, 이미 지어진 소형 기축주택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이거는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부분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는 국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국회 통과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부분, 그리고 향후 기축주택들을, 이미 준공이 되어진 기축주택들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조금 알아보시고 이 부분을 투자로서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재개발 요건, 정비 요건 완화라든가 아니면은 소규모 정비 사업의 정비 요건도 완화시켜 준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정비 사업, 도심 복합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일반적인 정비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든가 도심 복합 사업 신속하게 추진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 속도 제고, 사업성 개선 등 지원하겠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초반 서두에 말씀드렸죠. 재개발 지역에서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들도 요건을 완화시켜 갖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주겠다고 했는데, 자, 일반적인 정비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든가 도심 복합 사업으로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뭐냐면은 재개발 지역 또는 소규모 정비 사업 이런 지역들의 전체적인 요건을 완화해가지고 신속하게 이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만큼 정부는 공급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부가 지금 현재 재개발 또는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서 빠르게 이렇게 주택 공급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향후에 이런 부분 자체를 조금 눈여겨보시다가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지정되는 그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신다면은 미리 선점 투자를 하신다면은 아마도 이 구독자분들 또는 시청자분들이 안정적인 원하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도 좀 눈여겨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120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보면은 결론을 내드린다면은, 자, 120 대책. 자, 어찌됐든 간에 공급에 대한 대책도 나왔고, 소형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120 대책으로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자, 무주택자가 있을 거고, 1주택자가 있을 거고, 다주택자가 있으면은 이 중에서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저도 이제 많은 전문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다주택자 손을 많이들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무주택자가 가장 혜택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20 대책으로 해서 가장 수혜가 적은 사람은 아마도 1주택자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의 여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세제 산정에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준다면은 이런 소규모 소형주택들, 특히 이제 모아타운이라든가 아니면 신속통합이라든가 아니면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물건들을 계속해서 사게 되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니까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자, 보세요.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자금력이 딸려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는 절반 이상은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노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청약은 굉장히 당첨되기 어렵고 가점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추첨제 30%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청약 제도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가점으로 이렇게 당첨이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이 청약으로 당첨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가점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뭐 45살까지 4인 가족을 유지해야 뭐 가점제가 69점을 되고, 69점 가지고도 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첨권이 안 되기 때문에 부양 가족을 넣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청약을 노리기는 어려운데, 이 무주택자분들에게 그 기회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자, 어느 정도 무주택이면서 청약을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청약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들이라든가 아니면 신속통합, 역세권 개발 진행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소역 신축 또는 임대사업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기축주택들을 매수하셨을 경우에는 1주택이 되든 2주택이 되든 3주택이 되든 4주택이 되든 어찌됐든 간에 주택수 산정에서 다 제외됩니다.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다. 그랬을 경우에는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계속해서 청약을 기다리기보다는 이런 모아타운, 재개발이 진행되는 그런 지역들, 모아타운, 신속통합, 이 역세권 개발, 재개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물건들, 소형주택들을 매수해가지고 차라리 재테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고, 그 다음으로 따진다면은 이 다주택자분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가져가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똑같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로 계속해서
이런 투자로서 물건을 매수하게 된다면, 특히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재개발, 모아타운, 신속통합,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굉장히 투자 가치가 좋고 세제 혜택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거는 1주택자겠죠. 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비과세 특례 조항이라든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조항이 적용이 안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혜택이 조금 적게 돌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주택자 분들이 투자를 안 하냐? 나 지금 그냥 1주택자 그대로 가져가고 그냥 투자로서 모아타운 아니면 신속통합지역 이런 지역들 투자할 거야 그러면은 똑같이 투자를 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어느 것이 다 뭐 승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그래도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기회의 장이 열렸지 않나 싶기 때문에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120 대책 자체가 그리고 소형주택이 주택수 산정에서 세제시 주택수 산정에서 빠지는 부분은 굉장히 큰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120 대책이 나왔는데요. 자, 120 대책 이후에 아마도 이런 대책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120 대책에서 빠져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120 대책의 핵심은 제가 공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공급에 대한 문제는 이제 공급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조만간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대책이 나오게 된다면 120 대책으로 수혜를 보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아니면 모아타운, 신속통합 이런 지역들, 수혜를 보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승폭이 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 나오는 공급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공급에 대한 대책이 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20 대책에서 빠져있는 게 아파트 규제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 규제 완화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 소형주택에 대한 거래 활성화 대책은 120 대책에 나왔는데 아파트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대책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어찌됐든 간에 아파트 시장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시장에 대한 거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아마도 총선 전에 또는 전후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기 때문에요. 아마도 향후에 두세 달 내에는 아파트에 대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또 나올 거다. 그러면은 시장 자체는 아마도 올해 상반기에는 제가 저번 유튜브 시간에도 말했지만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이 좀 조정 기간을 거쳐서 하반기부터는 좀 상승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대책들 자체가 모이고 또 다음 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 대책이 나온다면은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상승 기조로 가지 않나 싶고, 마지막으로 임대차 시장에 대한 보완책이 안 나왔는데요. 임대인에 대한 이 혜택 자체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자, 120 대책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보증보험료율을 현실화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보증보험료율 때문에 전세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는 안 맞다 보니까 역전세가 일어나는 부분이 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보험료율에 대한 부분도 아마도 6월 달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보증보험료율도 어느 정도는 올라간 임대인에 대한 이런 대책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9 대책 이후에도 아마도 부동산 대책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아파트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대책이 나올 거고, 임대인에 대한 보증보험료율을 현실화시키는 대책도 나올 거고, 또 공급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한 대책이 나올 건데, 이런 대책들이 모이게 된다면은 아마도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 이 총선 이후 변곡점이 지나는, 제가 변곡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변곡점이 지나는 총선 이후부터는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상승 기조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0 대책 자체가 공급에 대한 대책인 거고 소형주택에 대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대책이다 보니까 시장에도 어느 정도는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영향 자체가 더 크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려면 후속 대책들이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될 겁니다. 그 후속 대책들이 앞서 말씀드린 아파트 거래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임대인에 대한 보증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조정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은 조금 더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 하락기에서 상승기로 전환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20 대책, 그 120 대책에 대한 정확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좀 간추려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120 대책 이후에 어떠한 대책들이 나올 수 있는지, 또 기대할 수 있는 대책들은 어떠한 대책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방송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로 많이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